저는 김민주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노년층의 수호자라 부르죠. 법이라는 도구로 약자의 노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에 자리한 제 로펌은 작지만 알찬 곳이에요. 노년법 전문이라는 타이틀로 승소율 80%를 자랑했습니다. 부당한 재산 처분, 노인 학대, 후견인 분쟁까지. 저는 늘 약자의 편에 섰어요.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다음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 회장님이었습니다. 민주야, 오늘 저녁 시간 되나? 최 회장님은 제 로스쿨 시절 후원자였습니다. 대기업 창업주였지만 은퇴 후엔 소탈하게 지내시는 분이었죠. 저에겐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편안했습니다. 회장님은 늘 그랬듯 제 근황을 물으셨어요. 요즘 맡은 사건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저는 최근 승소한 후견인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역시 우리 민주가 최고야. 내가 괜히 후원한 게 아니라니까. 회장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말이야. 최근 조카 진우가 찾아왔더라고. 박진우. 회장님의 외조카였습니다. 유일한 혈육이기도 했죠. 저는 몇 번 본 적 있었어요. 사업한다며 이것저것 손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서 급한 위임장이라고 서류 하나에 사인 좀 해달라더라고. 그래서 해줬지 뭐. 위임장이라는 단어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변호사의 직업병이었죠. 위임장은 법적으로 민감한 서류예요.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위임장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내용의 위임장이었어요? 글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진우가 급하다고 해서 그냥 써줬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앞에서 불안한 내색을 할 순 없었어요. 괜히 걱정시켜드릴 필요는 없었죠. 혹시 복사본 받으셨어요? 아니, 그냥 가져갔어. 뭐 큰일은 아닐 거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10년 넘게 노년법을 다루다 보니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였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 조카 녀석이 좀 덜렁대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위임장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조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위임장. 불길한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죠.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회장님은 늘 전화를 잘 받으시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제 전화는 거의 즉시 받으셨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박진우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병으로 인해 당분간 외부 접촉이 어려운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병이라고요? 회장님은 건강하셨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저와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농담까지 하셨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차갑고 사무적인 문장. 어떤 설명도 어떤 상세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죠. 문자만 하나 더 왔습니다. 법적 대리인으로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불필요한 연락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리인이라고요. 그 위임장이었습니다. 사흘 전 회장님께서 무심코 서명하신 그 서류. 그게 법적 대리권을 넘겨준 문서였던 거예요. 저는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였죠. 회장님은 속으신 겁니다. 노년법 전문 변호사라는 제 타이틀이 무색했어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분이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었죠. 회장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요양시설에 계신지, 정말 건강이 안 좋으신 건지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연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진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역시 우리 민주가 최고야. 저는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반드시 회장님을 찾아낼 겁니다. 법이 저를 변호사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 법으로 정의를 지켜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우가 말한 요양시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죠. 저는 서울 근교의 모든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최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가요? 7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대답이 반복됐습니다. 10군데, 20군데. 제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정오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박진우가 제출했을 입원 서류를 추적하는 거였어요.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다면 반드시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저는 지인인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몇 군데 병원을 수소문해줬죠. 오후 3시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야,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최 회장님과 비슷한 분이 계신데 근데 면회가 완전히 제한되어 있다더라. 정신병원이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정신병원에 계신 거죠? 저는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가평까지는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병원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으로 걸어갔죠. 면회 왔습니다. 접수처 간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최영호 회장님입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죠. 해당 환자분은 법정 대리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최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서류가 있으신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위임장은 없었으니까요. 박진우가 먼저 법적 대리인 자격을 챙긴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안 됩니다. 돌아가 주세요. 제가 10년간 다뤄온 바로 그 법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 개인정보 보호, 환자의 권리. 모두 정당한 명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법이 악용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변호사라는 제 정체성이 무색했죠.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진우였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를 받았죠. 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까, 변호사님? 목소리가 차갑고 냉정했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은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리인인 제가 최선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치매라고요. 사흘 전까지 멀쩡하셨던 분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회장님은 건강하셨어요. 의학적 소견은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의사도 아니신데 함부로 단정하시면 곤란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들을 3개 쳤어요. 박진우는 완벽하게 법적 방패를 쳐놓은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로펌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박진우 관련 서류를 담당할 변호사 정보가 있었어요. 제 조수가 조사해 준 거였죠. 대표님, 상대 측 변호인이 한태영 변호사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태영이라고요. 로스쿨 동기였던 그 한태영 말인가요? 저는 급히 자료를 펼쳤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인상이었죠. 한태영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어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승부사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로스쿨 시절 라이벌이었어요. 성적도 모의 재판도 모든 게 경쟁이었죠. 졸업 후엔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법조계에서 종종 마주쳤습니다. 제가 약자를 변호한다면 그는 강자를 변호했어요. 제가 정의를 말한다면 그는 효율을 말했죠.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예상외로 빨리 받았어요. 오랜만이네, 민주야. 업무 통화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차갑게 선을 그었죠.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업무 통화지.
최 회장 건으로 연락한 거 맞지? 박진우가 회장님을 부당하게 감금했습니다. 즉시 석방하세요. 감금이라니 심한 표현 아닌가. 합법적인 치료 절차야. 합법적이라고요? 사기로 얻어낸 위임장으로요?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위임장은 최 회장 본인이 자필로 서명했어.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았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야. 회장님은 속으신 겁니다. 내용을 제대로 모르셨어요. 그건 내 주장일 뿐이야. 법정에서 증명해봐. 한태영의 말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왜 이러세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 민주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우리는 변호사야.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우리 일이지. 의뢰인의 범죄를 도와주는 게 변호사의 일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를 가져와. 그럼 얘기해보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증거라. 그게 바로 문제였죠. 저는 회장님을 만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진우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당한 방법으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이틀 후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박진우는 지난 6개월간 불법 도박으로 3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죠. 그리고 최 회장의 부동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었어요. 회장님 명의의 강남 아파트와 경기도 토지, 모두 합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진우는 빚 때문에 회장님의 재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회장님을 정신병원에 가둔 거였죠. 저는 이 자료를 들고 다시 한태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는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태영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저는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죠. 당신 의뢰인의 실체입니다. 한태영은 천천히 서류를 읽었어요. 도박 빚 사채업자 재산 매각 시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실이죠. 한태영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손 떼세요. 이 사건에서 물러나세요. 불가능해. 왜요? 나는 계약했어. 변호사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한태영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 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절차를 따질 뿐이야. 한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요. 회장님을 도와주세요. 그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움직임이었죠. 법정에서 보자, 민주야. 한태영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봤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같은 꿈을 꿨어요.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반대편에 서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병원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산속 깊은 곳의 낡은 건물. 그 안에 회장님이 갇혀 계셨어요. 공식적인 방법으론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비공식적이고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을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죠. 직접 회장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법이 저를 막는다면 저는 법의 틈새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틀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한 달이 걸려도 회장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한태영이 모든 법적 방어막을 쳐놓았으니까요. 변호사로서 10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항상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법이 악용되고 있었죠. 저는 병원 관계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아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그곳 내부 구조를 파악했어요. 3층 건물의 환자는 20명 남짓. 야간 근무자는 간호사 2명과 경비원 1명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차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순 없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병원 앞 주차장엔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300m쯤 떨어진 산길에 차를 숨겼어요. 그리고 걸어서 병원으로 향했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후드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1층 몇 개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전에 파악한 대로 비상구가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병원이라 보안이 허술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복도 벽에 병실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2층과 3층에 병실이 있었죠.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2층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병실 문마다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박순자, 이경희. 회장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은 더 어두웠어요. 복도 끝에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 번째 병실. 문에 붙은 명패를 봤어요. 최영호. 회장님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죠.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두운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고 누군가 누워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작게 속삭였습니다. 침대에 사람이 움찔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죠. 달빛에 비친 얼굴. 회장님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과는 너무 달라 보이셨어요.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민주야?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저예요. 회장님.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죠.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요.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저는 재빨리 침대 옆 커튼 뒤로 숨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병실을 둘러봤죠. 최 회장님 주무세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서 있다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장님 곁으로 갔죠. 회장님, 여긴 위험해요. 나가야 합니다. 안 돼, 민주야. 나가면 진우가 날 다시 데려올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법적으로 보호해드릴 겁니다. 법이라니. 법이 날 여기 가둔 거야. 회장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었죠. 박진우는 법을 무기로 쓴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전 박진우가 찾아왔다고.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지. 진우가 3억이라더라고. 그래서요? 난 거절했어. 그 돈이면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거든.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우가 화를 냈어. 나한테 은혜도 모르냐고, 혈육인데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급한 서류 하나만 사인해 달라더라. 그게 위임장이었군요. 그렇지. 난 그냥 사업 서류인 줄 알았어. 설마 날 이렇게 만들 줄은. 회장님이 울먹이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위임장으로 뭘 한 건가요? 이틀 후에 진우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의사라더라. 날 진찰하고는 치매 판정을 내렸지. 그리고 강제로 여기 데려왔어. 의사가 뇌물을 받은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난 멀쩡한데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 회장님은 억울함에 떨고 계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지금 하신 말씀 녹음해도 될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 해. 뭐든 해. 저는 녹음 앱을 켰습니다. 회장님께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박진우가 돈을 거절당한 것, 위임장 사기, 강제 입원까지.
회장님은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이 멀쩡하시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녹음을 마쳤죠.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위임장 효력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게 될까? 될 거예요. 반드시 되게 만들 겁니다. 저는 회장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때 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죠. 누가 3층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회장님, 제가 갈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심해라, 민주야. 저는 재빨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반대편 계단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죠. 거기 누구야? 경비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거의 굴러 떨어질 뻔했죠. 1층 비상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비원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어요.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어들었어요. 시동을 걸었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경비원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1시간을 달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로펌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싸울 수 있었죠. 하지만 두려웠어요. 한태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녹음의 신빙성을 공격할 겁니다. 불법 침입으로 얻은 증거라고 주장하겠죠. 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병실에 갇힌 회장님.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법이 저를 변호사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 법으로 회장님을 구해낼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내일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책상 위에 녹음 파일을 옮겨놓고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 그 안에 담긴 배신감과 두려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전 10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김민주 변호사님이신가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세란 정신병원 원장입니다. 어젯밤 무단 침입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켰구나 싶었죠. 최 회장님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상태입니다. 외부인의 접촉은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은 멀쩡하세요. 당신들이 돈 받고 거짓 진단을 내린 거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입니다. 조심하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도 방어 태세를 갖춘 거였죠. 정오쯤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위임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신청 이유란에 적었죠. 박진우가 금전 요구를 거절당한 후 기망으로 위임장을 받았다고. 최 회장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이는 명백한 재산 탈취 목적이라고요. 증거 자료로 녹음 파일과 박진우의 도박빚 관련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사립탐정이 조사한 재산 매각 시도 증거도 넣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태영이 서 있었어요. 신청서 넣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넣었어요. 민주야, 아직 늦지 않았어. 철회해. 왜요? 당신이 이길 자신이 없어서요? 한태영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엔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어젯밤 병원에 침입한 거 알아.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어. 회장님 진술은 진실이에요. 불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법정은 진실보다 절차를 중요하게 봐. 너도 알잖아. 저는 한태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정말 괜찮아요?
무고한 노인을 가두는 일에 협조하면서도 내 역할은 의뢰인을 변호하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거짓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보자 민주야.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 같은 꿈을 꿨던 사람. 이제는 너무 멀어진 사람이었죠. 사흘 후 첫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맞은편에 한태영과 박진우가 앉아 있었죠. 박진우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어요. 신청인 측 주장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피신청인 박진우는 최 회장께 3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사업 서류라 속여 위임장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넘겨봤죠. 위임장은 재산 관리 및 의료 결정 권한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명백히 기망 행위로 얻어낸 것입니다. 한태영이 일어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위임장은 최 회장 본인이 자필 서명했습니다.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된 정식 문서입니다. 기망 행위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내용을 제대로 몰랐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럴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한태영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죠. 몇 분 후 판사가 이어폰을 벗었어요. 이 녹음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직접 회장님을 만나 진술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태영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사흘 전밤 세란 정신병원에서입니다. 면회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무단 침입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의심됩니다. 한태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재판장님, 신청인은 불법 침입을 자백했습니다.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회장님의 진술은 진실입니다. 내용 자체는 거짓이 없어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증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회장님을 직접 법정에 모시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게 할게요. 한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 회장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회장님은 멀쩡하세요. 의학적 판단을 법조인이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태영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의료 기록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중립적인 의사의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재판장님, 그 사이에 피신청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우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임장 효력 정지는 보류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문이 끝났어요. 저는 힘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분적인 승리였죠. 하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병원에 갇혀 계셨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한태영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싸움이었어. 비꼬는 거예요? 아니, 진심이야. 하지만 민주야,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절차가 중요해.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한태영의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있었죠.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한태영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10년간 제가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년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가장 가까운 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법이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그 법이요. 저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저를 쳐다봤죠.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민주야, 나야.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전화를?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공중전화로 거는 거야. 오늘 재판 어떻게 됐니?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민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을 못 모셔왔어요. 여전히 거기 계시잖아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전화 너머로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죠. 민주야, 포기하지 마. 내가 내 유일한 희망이야. 회장님, 내가 널 믿어. 넌 할 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법이 저를 막는다면 저는 법의 허점을 찾아낼 겁니다. 회장님을 반드시 구해낼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저는 로펌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법정에서의 패배가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박진우의 도박빚 내역, 재산 매각 시도 증거, 위임장 사본. 뭔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어요. 그때 조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대표님 찾으신 거 가져왔어요. 뭔데? 위임장 공증 당시 영상 기록이요. 공증 사무소에서 어렵게 구했어요. 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영상 기록이라니.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켰죠. 영상을 재생했어요. 한 달 전 촬영된 화면이었습니다. 공증 사무소 안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옆에 박진우가 서 있었죠. 공증인이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재산 관리 및 의료 결정 권한을 모두 포함합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진우야, 이거 정말 사업 서류 맞지?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삼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여전히 주저하셨죠. 박진우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셨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거야. 조수가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렸죠. 박진우가 거짓말하는 장면. 회장님이 주저하시는 모습. 이게 증거였습니다. 박진우가 명백히 기망 행위를 한 거예요. 저는 곧장 보충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영상을 증거로 첨부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틀 후 두 번째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단단히 준비하고 법정에 섰어요. 한태영과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하지만 한태영은 달랐죠.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신문이 시작됐죠. 신청인 측 보충 주장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합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죠.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업 서류 맞지? 라는 회장님 질문. 형식적인 것이라는 박진우의 거짓말.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신청인은 위임장 내용을 고의로 속였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한태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오해라고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였죠. 피신청인은 위임장 서명 당일 이미 회장님 명의 부동산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접촉한 기록이 있어요.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넘겨봤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3억 원의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갚기 위해 회장님께 금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죠. 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계속했어요. 회장님께 돈을 거절당한 바로 다음 날 피신청인은 위임장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회장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어요. 한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입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의사가 돈을 받았다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세란 정신병원 원장 계좌로 피신청인이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입니다. 한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우는 창백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죠. 피신청인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박진우가 더듬거렸어요. 그건 치료비 선납입니다. 치료비 선납이 이번 전날 이루어졌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태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태영이 박진우를 데리고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 후 그들이 돌아왔어요. 박진우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죠. 한태영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이 재개됐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측 답변하시겠습니까? 한태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잠깐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죠. 재판장님, 송금 내역은 사실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한태영이 인정한 거였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뇌물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계속 변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이 사라져 있었죠.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회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직접 진술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태영이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죠. 인정합니다. 중립적인 의사 입회하에 최 회장을 법정으로 모시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 기일이 잡혔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한태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그가 말했어요. 잘했어, 민주야.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한태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럼 왜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의뢰인과의 계약이 있어. 중간에 그만둘 순 없어. 한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적극적으로 방어하진 않을 거야.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순 없어. 태영 씨, 내가 이기게 해줄게. 최 회장님을 구해. 한태영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가 흔들리는 걸 봤죠. 저녁에 로펌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수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회장님 증인 신문이 일주일 후래요. 알았어. 준비하자.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싸움의 고비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법정에 서시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박진우의 거짓말, 강제 입원, 재산 탈취 시도.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박진우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거예요. 저는 회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모시러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재판을 준비했어요. 10년간 쌓아온 실력을 모두 쏟아부을 때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마지막 승부가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준비했어요. 회장님 증인 신문을 위한 질문 목록을 수없이 고쳤죠.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로펌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민주야, 나 태영이야. 한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 재판 조심해. 박진우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 뭘 준비한다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밤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더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이라니. 회장님이 계신 곳이었죠. 설마 회장님한테 뭘 하려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 그냥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싶었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밤 10시, 저는 다시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어요. 엑셀을 힘껏 밟았죠. 1시간 반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박진우의 차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1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원장실 불이 켜져 있었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진우와 병원 원장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박진우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원장이 받아들고 읽었죠.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들리진 않았어요. 그때 박진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원장에게 건넸죠. 원장이 받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또 뇌물이었습니다. 내일 재판을 앞두고 원장을 매수하는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었어요. 박진우가 돈을 건네는 장면, 원장이 받는 장면. 모두 담았죠. 박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숨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박진우가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더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원장실 불이 꺼졌어요. 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죠. 지난번처럼 비상구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병실 앞에 섰죠.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회장님.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민주야? 또 왔구나. 네, 회장님. 내일 재판이에요. 법정에 나가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곧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진우가 방금 다녀갔어. 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날 협박했어. 내일 재판에서 민주 편을 들면 내 손자를 해치겠다고. 손자요?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님께 손자가 있으신지.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외국에 유학 중인 손자가 있어. 진우가 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지.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박진우는 돈뿐 아니라 협박까지 한 거였어요. 회장님 괜찮아요.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하지만 민주야, 내가 증언하면 손자가 위험해. 증언하지 않으시면 회장님이 평생 여기 갇혀 계셔야 해요. 재산도 모두 빼앗기시고요.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회장님 믿어주세요. 저는 손자분도 회장님도 모두 지킬 겁니다. 어떻게? 일단 내일 재판에 나가세요.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박진우는 감옥에 갈 거고 더 이상 협박할 수 없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망설이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방금 박진우가 원장한테 돈 건네는 거 찍었어요. 이것도 증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박진우는 계속 법을 어기고 있어요. 뇌물, 협박, 감금. 모두 범죄입니다. 회장님이 증언하시면 끝나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움직임이었죠. 알았어. 아마.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대 밑으로 숨었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을 확인하고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정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응원의 의미였어요.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해 있었어요. 어젯밤 협박이 떠올랐죠. 드디어 회장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죠.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증인께 묻겠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실 때 내용을 정확히 아셨습니까? 아니요. 진우가 사업 서류라고 했습니다. 돈을 요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거절했더니 며칠 후 위임장을 들고 왔죠. 회장님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됐습니까? 진우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데려왔어요. 의사가 나를 진찰하더니 치매라고 했죠. 하지만 난 멀쩡합니다. 판사가 회장님을 주의 깊게 쳐다봤어요. 회장님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계셨죠. 증인께서 어제 협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젯밤 찍은 영상을 제출했어요. 박진우가 원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어젯밤 11시 병원 원장실에서 찍은 거예요. 판사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신청인 이게 사실입니까?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렸죠. 한태영이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 측에서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한태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이겼어, 민주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위임장 효력 정지를 인정합니다. 피신청인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박탈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박진우가 법정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신고해 둔 거였어요. 박진우 씨 강요죄 및 사기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한 짓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우가 끌려갔죠. 회장님이 휠체어에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으세요? 고마워, 민주야. 정말 고마워.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한태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주야. 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요? 내가 날 깨웠어. 법이 뭔지 정의가 뭔지. 한태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앞으론 옳은 일을 하고 싶어. 그래요. 같이 해요. 우리는 잠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같은 편이 된 기분이었죠. 저녁에 저는 회장님을 좋은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제대로 된 검진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의사가 말했어요. 건강하십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어요. 회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죠. 박진우의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대리해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엔 검사 측 증인으로요. 그동안 회장님은 제 로펌 근처 호텔에서 지내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시는 데 집중하셨죠. 저는 매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쭸어요. 민주야,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일 바쁠 텐데. 괜찮아요. 회장님이 제 1순위예요. 회장님은 웃으시며 제 손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좋았어요. 재판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갔습니다. 방청석엔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셨죠. 박진우가 입장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만 남았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서류라 속여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위임장 공증 영상, 병원 원장에게 건넨 뇌물, 도박빚 내역, 재산 매각 시도 서류.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박진우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피해자이신 최 회장님께서 연락이 두절되셨어요. 수소문 끝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신 걸 알았죠. 증거 수집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한 것, 공증 영상을 확보한 것, 병원에 잠입해 회장님 진술을 받은 것, 불법 침입이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피고인은 법을 악용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장했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죠. 박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인도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하셨죠.
진우는 제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배신당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했을 때 거절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날 이렇게 만들 이유가 됩니까? 병원에 갇혀 있을 때가 생각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회장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삼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박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죠. 법정을 나오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곳에 갇혀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어. 손자도 데려와서 같이 지내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저녁 한태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 되면 만나자.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종로의 조용한 카페였죠. 한태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네.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 선고받어. 3년이더라. 네, 당연한 결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영이 말했어요. 민주야, 미안해. 정말로. 뭐가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법은 절차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틀렸어. 한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죠. 내가 보여줬어. 법은 정의를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걸. 태영 씨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냥 외면했던 거죠. 맞아. 인정해. 한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론 달라질 거야. 나도 약자 편에 서고 싶어.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로펌도 그만뒀어. 새로 시작하려고. 저는 놀랐어요. 한태영이 대형 로펌을 그만뒀다니. 뭘 하실 건데요? 공익 변호사로 일하려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한태영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당신 정말 변했네요. 너 덕분이야.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로스쿨 시절 추억, 법조인으로서의 고민, 앞으로의 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이제 가야겠다. 한태영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죠. 민주야. 네? 당신의 정의감에 감명받았어. 나는 법을 도구로만 썼지만 당신은 정의를 위해 썼어. 그게 진짜 변호사야. 한태영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태영 씨. 앞으로 같이 좋은 일 합시다. 그래, 그러자.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10년 만에 진짜 동료가 된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무너졌던 제 자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노년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 정체성을 잃을 뻔했지만 회장님을 구하면서 되찾았어요. 법은 때론 저를 막았지만 결국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회장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잘 주무세요, 회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 민주야. 너는 내 자랑이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로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민주 법률사무소. 저는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지켜온 이름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 이름이었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의뢰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재산 분쟁 건이었어요. 또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내일부터 또 싸워야 했죠. 법으로, 정의로, 진실로.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을 구해낸 것처럼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처럼 회장님처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요. 그들을 위해 저는 오늘도 내일도 싸울 겁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다니실 수 있었죠. 저는 회장님을 법적 후견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신 거였어요. 민주야,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해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아. 너만 빼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잘 지켜드릴게요. 회장님은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셨습니다. 손자분도 유학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25살의 밝은 청년이었죠. 고모님, 할아버지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자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손자분을 보며 회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회장님과 손자분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장님을 찾아뵀어요. 함께 식사하고 산책도 했죠. 민주야, 요즘 일은 어때? 바쁘지만 재밌어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게 보람 있거든요. 그래, 넌 타고났어. 이 일에. 회장님은 늘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제게 힘이 됐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장님 댁을 방문했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민주야, 궁금한 게 있어. 뭐가요?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 말이야. 그 애가 왜 그랬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돈 때문이었겠죠. 그게 다일까? 우린 혈육이었는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으셨던 거예요. 회장님, 혈연이라는 게 때론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지. 넌 내 피부치는 아니지만 진우보다 훨씬 소중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가족 같아요. 진짜 아버지처럼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박진우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이따금 회장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회장님은 그 편지들을 읽지 않으셨어요. 그냥 서랍에 넣어두셨죠.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말이야, 민주야. 가끔 생각해. 내가 진우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나?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잖아.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었을지도 몰라. 회장님의 목소리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안타까웠죠. 회장님, 박진우가 선택한 거예요. 회장님은 충분히 좋은 분이셨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로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태영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민주야, 공익 변호사 시작했어. 첫 의뢰인이 내 소개로 온 할머니야.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네요. 열심히 하세요. 너도. 우리 가끔 밥 먹자. 좋아요. 한태영도 변했어요. 예전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생겼죠. 저는 그 변화가 기뻤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사건은 끝났어요. 회장님은 자유를 되찾으셨고 박진우는 벌을 받았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찢어진 게 있었어요. 회장님과 박진우 사이의 관계. 혈연으로 맺어진 유대감. 그게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법으로 심판받았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가족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무너졌을 때 법으로 맺어진 관계는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저와 회장님은 법적 후견인 관계였습니다. 계약으로 맺어진 거였죠. 물론 그 이상의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본은 법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은 또 상처받으실까요? 아니야. 난 안 그래.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을 털어냈죠.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만날 의뢰인 자료였어요. 80대 할아버지의 사건이었죠.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법으로 맺어진 관계의 한계. 인간 관계의 본질. 결국 혈연은 법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배신은 법의 정의로 심판받았죠. 한때 저를 무너지게 했던 법은 이제 제 가장 강한 무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로 회장님을 구했어요. 하지만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었어요. 상처는 남았습니다. 회장님 마음속의 상처, 박진우와의 관계에 생긴 금. 그건 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어요. 10년간 법조인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었죠. 승소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어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깊은 곳을 들여다본 사건이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법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정의를 실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상처를 치유하진 못한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요. 회장님을 구했고 진실을 밝혔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회장님의 상처도 박진우의 후회도.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회장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잘 주무세요, 회장님. 사랑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주야. 고맙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관계는 법으로만 맺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신뢰로 맺어진 거였죠.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무너졌을 때 돈과 법으로 맺어진 관계는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찾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어떤 관계든 지켜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진심으로 회장님을 아꼈어요. 법적 후견인이라는 역할을 떠나서요. 그 진심이 있는 한 우리 관계는 괜찮을 거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질문이 있다는 건 계속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배우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며 생각했죠. 내일도 누군가는 저를 필요로 할 거예요. 도움을 청할 거죠. 저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법으로, 정의로, 진심으로. 그게 김민주라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무엇이든 마주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법의 의미를, 정의의 가치를, 그리고 진심의 힘을요. 그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줄 거예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게 저를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는 변호사로요. 밤은 깊어갔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죠. 내일 저는 다시 그들을 위해 싸울 겁니다. 오늘처럼 어제처럼 늘 그래왔듯이요.